저는 살면서 그래도 이제 규모 있는 큰 출판사의 대표까지 하고 그래서 나름 큰 성취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만들게 됐던 일, 그런 일을 했던 게 가장 즐거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런 작지만 보람을 느끼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일상에서 하고 나가는 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가장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즐거운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 연준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출판인으로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은퇴한 이후에 편안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있는 연준혁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자님이 선정하신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화복 규목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의 화와 복이 마치 꼬아놓은 새끼줄처럼 서로 얽혀 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100%의 화도 100%의 복도 없다. 어떤 뜻인가요? 화와 복이 꼬인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다라는 뜻이고요. 화복 규목이라는 말은 사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좌절할 때가 많은데, 좌절을 겪고 나면 또 어느 순간인가 좋은 기회가 저한테 찾아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의 그 불운도 없고 100%의 행운도 없고, 행운이 지나가면 어려운 상황이 또 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꼬인 실타래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다, 삶이라는 게. 그런 생각에서 꼬인 실타래라는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약간 불행이나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이제 행운이 언젠가 찾아올 거야. 네, 약간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조금 뭔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떠한 식의 삶의 태도를 좀 가지면 좋나요? 저도 이제 살면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후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경험했던 경험이나 또는 그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나 이런 게 이후에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는 그냥 건질 게 하나도 없는, 또는 그냥 버텨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던 상황도 있고 해서,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거고, 이 시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이 시기에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후 나한테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시간은 곧 지나가니까요.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작가님의 삶 속에서 약간 실제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 출판사를 이제 기획으로 이제 처음 출발을 했는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도 처음 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가 그 출판 일을 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창업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3번 큰 좌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만났던 분이 저의 저자가 되셨거든요. 제가 주로 교육사업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굉장히 그 공감해서 얘기 들었던 아이들 키우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단행본 출판 기획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만난 인연이 이후에 저한테 큰 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손의 단초가 네. 그 어려움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식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사람, 만나는 순간 이런 거에 엄청 뭔가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봐볼게요. 네. 산수 계산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네. 예. 그럼 어떠한 계산으로 세상을 봐야 될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마이너스 계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꼭 플러스 되는 경우에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적절히 제가 마이너스를 보는 게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한테 아주 큰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어떤 일에 부딪혀서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해야 될 때 이쪽으로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스스로 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결국은 저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얘기인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라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부족한 듯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물론 결정적인 약점이라면 안 되겠죠.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작은 약점, 작은 부족함 같은 것들을 굳이 감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드러내고, 작은 손해라면 감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좀 작은 은혜라도 베풀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줄까? 사소하게라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작은 돌덩이가 굴러가서 나중에 커다란 눈뭉치가 되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인연의 끈들을, 씨앗을 많이 뿌려놓는다는 관점에서 약간 마이너스 보는 게 궁극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동경의 대상이 될지언정 도움은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거네요. 반대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 언젠가 갚아야겠다.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책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나이 30즈음에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말에 지금처럼 격하게 공감하게 되죠. 네,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뤄낸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엄격할 거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의외로 별 생각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같은 비행기 안에 동창이 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그 동창이 굉장히 찌질하고, 어쨌든 모든 친구들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취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만난 그 사람은 보니까 유명한 로펌의 CEO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그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표의식을 갖고 투철하게 자기의 목표에 매진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운명처럼 우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이었다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시작했던 일에서 엄청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기 삶이 바뀌었다거나,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표를 갖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도 관계를 맺고 일도 하다 보면 기회도 들어오고, 또 나쁜 운은 그냥 스쳐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한 축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생생하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 다른 한 축에서는 그냥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고, 오히려 정말 더 열린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고, 되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정말 목표로 삼고 있고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어떤 것이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도 사실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대학 선택할 때 앞뒤 안 가리고 역사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역사학과 들어가서 당연히 대학원에 가고 나중에 교수가 되고 이런 행로를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이제 대학원을 못 가고 돌고 돌아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됐는데,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딴 일을 하고 있지? 그때 진지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창업의 길로 나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랑 사실은 안 맞아요. 저희 성향이. 제가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따지면 제너럴리스트 쪽이거든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이렇게 조금씩 관심 가는 분야를 공부하고 들여다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기에는 제 엉덩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를 했으면 중간에 좌절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역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사를 전공한 교수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길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서울 도심을 골목길을 열심히 걷습니다. 일종의 골목길 역사 기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사실 지금은 뭐 돈 되는 일은 아니고 제가 취미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저의 취향과 그게 이제 현실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뭔가 이제 결합이 된 게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공부가 다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나이 40 무렵에 요 생각을 했더라면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는 가이드나 아니면 여행업체 사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생각한 목표가 진정 자기한테 맞는 일인지, 자기의 장점, 자기의 성향, 내가 인내심이 강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호기심이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그 목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정 자기를 이해하는 거는 제법 나이를 든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진짜 너한테 맞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장 봐볼게요. 작은 영혼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두려워 변화에 한사코 저항한다. 그렇게 더욱 바깥에서 쪼아주는 정이나 끈을 든 천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런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봐 줄 때 비로소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그러니까 너희도 살아라는 나름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이건 일본 변호사 얘기예요. 그 변호사가 어린 시절에는 참 방황을 해서 약간 야쿠자 이런 세계에 발을 담갔어요. 근데 자기는 그 야쿠자처럼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스스로 생각해도 좋은 삶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친지 중에 어느 하나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먼 친척분의 어떤 분이 자기를 한 연속해서 3번을 찾아왔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굉장히 훈계처럼 늘어놓고 갔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무시했다고 그러고, 근데 3번째 왔을 때는 난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쿠자의 세계에서 발을 빼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자기가 약간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해준 그분이 자기의 삶을 바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비처럼 저를 꾸짖어주는 한 사람이든, 또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이끌어주는 어느 한 분이든, 그 한 분만 있다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을 만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다들 멘토나 이렇게 주변에 어른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꼭 삶의 전환점을 이런 걸로 맞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행운을 만나려면 나에게 다가온 낯선 우연에 반응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나중에 행운이 되든 아니면 불운이 되든 미지의 세계를 일단은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 인생에 2번의 커다란 행운이 있었어요. 처음 행운은 이제 제 아내를 만난 건데, 제 아내하고 저는 입사 동기였거든요. 첫 직장에. 그래서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낯선 우연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게 결국 아내를 만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행운이 됐던 거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 인문계 이제 역사학과를 나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보통 금융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금융업계에 가는 게 대세였고요. 다른 직장은 문과계 학생으로서 갈 만한 마땅한 회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 은행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곳으로 가야 되나 마음이 사실 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때 제 첫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거기라면 내가 마음이 좀 동한다 해서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 됐고 거기서 결과적으로 아내를 만난 거죠. 근데 그 행운을 저한테 가져다 주신 아는 분이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행운을 가져다라는 분이 꼭 내가 아는 나의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거쳐서 또는 2달에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번째 행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급장이로 평생을 살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IMF 직후였거든요. 벤처붐이 막 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온라인
인터넷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3번 정도 창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몸담은 데가 이제 교육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사업 쪽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전자책 서비스를 준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 서비스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자금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좌절감이 컸는데요. 그때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끔 만나는 친하지 않은 분이 같이 한번 밥이나 먹자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단행본 출판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그냥 점심 먹다가 툭 지나가는 말로 던졌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일을 그때 만났어요. 나이 40 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 제안을 해주신 분이 그냥 가끔씩 얼굴 보던 그런 분이 그냥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그 회사의 창업자신데, 회사가 마침 좋은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던 그런 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서 저한테 그 제안을 하셨던 거고, 저는 그 일이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도 크고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는 대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아주 보람 있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두 번의 커다란 행운이 좀 낯설게 와닿은 거거든요. 그 행운을 가져다 준 분이 제가 아주 친한 분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모르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낯선 우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끈을 붙잡았지만 마음을 좀 열어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낯선 우연은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낯선 우연은 당신에게 행운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 우연이 온 것 같으세요? 처음에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짧은 시간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날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면 한 바퀴 도는 게 매사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기본 사성은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약간 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일종의 이제 나가라는 신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한직에 가서도 3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는 그 정도 신호가 왔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일을 빨리 찾아야지, 왜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쨌든 이 회사에서 더 하고 싶다. 그래서 3년 동안 한직에 있는데 자기를 그 자리로 보냈던 CEO가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CEO가 왔는데 한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만에 원대 복귀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거든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짧은 시기에서 보면 내가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한테는 어려움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름 그 시기를 잘 버텨내면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우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스쳐가는데도 잘 못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스쳐가는 우연을 받아 안으려면 조금은 낙관적인 마인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쨌든 다시 돌아오니까 기회는 다시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두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나에게 네. 왜 행운이 안 와, 이런 게 네. 아니라 내가 네. 못 알아채거나 네. 내가 그걸 못 잡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은 버텨내야 한다. 인생이 이제 굴곡이 있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는 결국 굴곡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 바닥을 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바닥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버티는 힘이 좀 필요한 거죠. 버티려면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버티는 힘을 키우자. 버텨낼 수 있다. 좋습니다. 한번 다음 문장 좀 같이 볼게요. 버틸 때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성공의 체험이 크고 강렬할수록 그 기억에 집착하다가 더욱 크게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굳게 믿을수록 피해가 커진다. 이를 성공의 복수라고 부른다. 네. 정말 10,000분의 1의 행운을 내가 쥐인 거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행운이 또 인생에 다가올 수 있지만 연속해서 바로 또 행운이 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죠. 그래서 큰 행운이 있었다면 다음번에 올 거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기 때문에 좋은 행운을 만난 다음에는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그 다음 행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했던 사업이 너무나 성공해서 다음에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똑같은 성공의 법칙이 그 다음번 일에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흐름이 바뀌거나 또는 규모가 달라지면서 성공의 룰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크게 성공한 이 룰을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든다면 제가 사는 곳이 파주인데요. 파주가 도시와 시골이 약간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한 30년 가까운 시기에 어떤 분이 거기 한국 최초의 타운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타운하우스 개념이 한국에는 없던 시절이었는데 약간 전원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싹 트던 시기라 대박을 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다음에도 또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규모를 훨씬 키워서 엄청나게 큰 타운하우스, 고급 타운하우스를 또 분양 사업을 벌인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성공이 두 번째 성공으로 바로 이어질다고 생각해서 더 큰 규모로 더욱더 컨셉을 확장해서 일을 벌인 거였죠. 그분이 이제 너무 성공에 취해서 판단의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의 성공 이후에는 몸을 좀 조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볼게요.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고 나면 허탈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일상의 즐거움은 완전히 채워지거나 넘치는 법이 없다. 전에는 내가 운이 좋아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행복하니까 운이 좋은 것임을. 저는 살면서 그래도 이제 규모 있는 큰 출판사의 대표까지 하고 그래서 나름 큰 성취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만들게 됐던 일, 그런 일을 했던 게 가장 즐거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런 작지만 보람을 느끼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일상에서 하고 나가는 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가장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즐거운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심어놓은 꽃과 나무들이 오늘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갖는가 이런 거 보는 거하고 고양이들 밥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일상의 행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남들 눈에는 그게 좋은 운이야 아닐 수 있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엄청난 행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행복해지면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꼭 명심하셔서 진짜 행운을 쫓는 또 행운을 갖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삶의 노하우를 정말 응축해서 이제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